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로드리가 빠진 맨시티, 뉴캐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과연 맨시티는 뉴캐슬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로드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의 라인업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의 최전방 자원인 이삭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뉴캐슬은 반스, 고든, 머피의 3톱을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윙어 3명의 3톱이라서 어떻게 보면 역습에 최적화된 공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맨시티는 4-2-3-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포든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로드리 대신에 우풀백이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리코루스를 투입하면서 일단은 조금 더 밸런스를 잡아본 맨시티입니다. 일단 맨시티는 빌드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캐슬이 압박을 할 때 후방에서 하는 빌드업, 두 번째는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하는 공격적인 빌드업이죠. 지금은 후방 빌드업을 설명드릴 텐데, 센터백 3명과 앞에 더블 피벗으로 구성된 3위 빌드업을 수행했고요. 더블 피벗은 코바치치와 아칸지가 담당했습니다. 센터백인 아칸지가 앞쪽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리코루이스는 조금 더 위쪽까지 올라가고,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는 김도환이 채우면서 맨시티는 3-2-4-1 형태로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맨시티의 이런 빌드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드필더 조엘링톤을 아주 잘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걸 조엘링톤 시프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선발 라인업엔 3명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조엘링톤이 사이드로 빠지면서 5백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요. 자연스럽게 뉴캐슬은 5-4-1 형태로 수비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빌드업은 2-2-6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공격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코바치치의 움직임에 따라 빌드업의 형태가 변화하긴 합니다. 이렇게 코바치치가 슬쩍 내려가주면 아칸지 혼자서 공을 받는 3-1 형태로도 빌드업이 구성될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2-2, 그러니까 4명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구성하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바꿔가며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이런 공격이 끝나거나 혹은 맨시티가 패스미스가 발생했을 때 뉴캐슬 이런 식으로 앞쪽에 길게 뿌려진 뒤에 고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역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삭은 없지만 고든이라는 퀄리티 좋은 선수로 또 다른 방법의 공격을 구성해봤던 뉴캐슬이죠. 뉴캐슬은 홈팀답게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성했고요. 뉴캐슬이 보통 홈에서의 압박 강도가 진짜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그럴 때 홀란드가 가끔씩 내려와주면서 풀어주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바르디올이 앞쪽으로 패스, 여기서 홀란드가 등을 지고 버텨주면서 가운데 쪽으로 전개, 그리고 오른쪽 베실바에게 벌려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뉴캐슬이 강한 압박을 가져가긴 했지만 맨시티도 꽤나 잘 풀어나온다는 느낌이 있었죠. 결국에 맨시티가 압박을 꽤나 잘 풀어나오니까 결국에는 맨시티가 지공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에디아우 감독의 맞춤 전술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엘링톤 시프트라고 해서 조엘링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백5 중에 한 명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도 맨시티 공격진에서 가장 키가 큰 홀란드에게 조엘링톤이 붙어 있습니다. 조엘링톤도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맨투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세심한 맞춤 전술 덕분에 뉴캐슬은 전반전 시간을 꽤나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맨시티는 공격할 때 특징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그건 바로 가운데 쪽에 8명의 선수들을 배치해놓고 양쪽 윙어는 사이드 쪽에 고정시켜서 가운데서 공이 사이드로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베실바와 그릴리시가 양쪽에 고정되어 있어서 양쪽 넓은 패스 채널을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공을 잡은 후벤 디아스가 그릴리시 쪽으로 공을 뿌려주죠. 그릴리시가 공을 잡은 순간에 뉴캐슬의 트리피어가 그냥 기다렸으면 됐는데 여기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서 그릴리시에게 한 번에 제쳐집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이 공을 가지고 안쪽 그바르디올에게, 그바르디올이 또 공격성 있게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접습니다. 아무래도 그바르디올에게 왼발 슈팅 타이밍이 허용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그바르디올의 왼발을 먼저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바르디올이 이걸 잘 벗겨내면서 반대쪽 골문에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1-0이 되고요. 저는 트리피어의 공격적인 수비가 좀 나비 효과가 됐다고 느꼈고, 그바르디올의 공격성은 올 시즌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나름 1-0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뉴캐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로드리는 없지만 자신들이 원래 잘하던 플레이들을 가지고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체스터 시티는 가운데 8명은 놓고 사이드에 1명씩 윙어를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윙어를 넓게 벌리는 이유는 자유롭게 반대 전환을 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코바치치가 로드리에 비해서 이런 반대 전환 능력에 장점을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바치치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는 중장거리의 반대 전환 패스가 나가지 않았고, 그러면서 맨시티가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기회를 더 갖지 못했다? 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렇게 그릴리시를 이용해서 후반전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수비를 몰아놓고 시야가 열린 선수에게 공을 전개해주는 이런 방식의 공격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조엘링톤 시프트로 잘 막아냈죠. 경기 양상은 전반전과 비슷하게 흘러갔고, 뉴캐슬 역시 후반전에도 전방 압박을 자주 했습니다. 여기서 홀란드가 조금 내려와주면서 에드르송의 공을 바로 받아주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아까 전반처럼 홀란드는 조금 더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이 공을 잡고 뒤로 내주고 다시 앞쪽 그릴리시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릴리시가 이 공을 잡고 퍼스트 터치를 좀 길게 하는데요. 이 퍼스트 터치로 인해서 뉴캐슬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이 넘어간 공이 이 상황까지 왔고, 조엘링톤이 앞쪽에 있는 기마랑이스에게, 기마랑이스는 여기서 아주 빠르게 앞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앤서니 고든 쪽으로 한 번에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카일 워커가 하비반스 쪽을 보느라 제대로 라인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워커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이 깨집니다. 그리고 고든이 이 공을 가져가면서 골키퍼를 제치려다가 에데르송에게 걸려 넘어지며 PK를 획득, PK를 집어넣으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전반전에 선제골을 먹혔지만 지독하게 버텨내고 좋은 찌르기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드는 뉴캐슬입니다. 확실히 뉴캐슬이 홈에서 특히 에디아우 감독이 이런 전략들을 잘 짜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점 이후에 뉴캐슬은 뒤에 6명의 수비수를 만들면서 극단적인 수비를 선택하고요. 제가 뉴캐슬에게 놀랐던 건 75분 상황에서도 수비 사이의 간격이 잘 벌어지지 않으면서 계획된 수비 형태로 수비를 계속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이렇게 선수들을 몰아주고 가운데 쪽 시야가 열린 선수에게 공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딱 이런 타이밍이 로드리였다면 반대 전환을 나갔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뉴캐슬의 간격이 잘 조정되어 있는 수비 대형을 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물렸을 때 순간적인 협력 수비, 그리고 거기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빠른 역습까지 진행해봤던 뉴캐슬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결국 맨시티가 뉴캐슬을 뚫지 못하고 1대1로 종료됩니다. 맨시티가 그동안 로드리가 없었던 경기도 꽤나 많았었죠. 특히 시즌 초반에는 로드리 없이도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경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뉴캐슬 정도의 체급을 가진 팀이 이렇게 맞춤 전술을 쓰면서까지 눌러 앉으니까 맨시티가 결국에는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로드리가 있을 땐 반대전환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반대전환 나가주면서 상대 수비 진영의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는 그런 것들은 약간 부족하다 보니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드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로드리가 시즌 내내 자리를 비울 계획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는 체급이 좋은 팀을 만나면 꽤 고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로드리 없는 맨시티는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